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배달앱들이 저마다 무료 배달을 내걸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달앱들의 마케팅 비용이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죠. 자영업자들은 치킨을 2만 원에 팔아도 손에 쥐는 건 1,600원 뿐이다.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 주문이 너무 흔해졌지만 갈수록 자영업자들의 생활은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배달앱도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명예교수, 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이 배달앱 수수료가 자영업자들에게 실제 얼마나 부담이 큰 것인지, 또 지난해 말까지 치킨집을 직접 운영하셨던 경기도 김포의 한경호 사장님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현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영업자 이 업종에 일을 하게 되신 건 얼마나 되셨나요? 자영업 쪽으로 한 거는 한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 네네네. 요즘에 그 내수가 침체되면서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다는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데 실제 네. 느끼는 경기 어떠십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원재료 가격에 이제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뭐 높은 배달료와 광고 수수료, 그리고 소비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하락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네. 치킨집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까지 운영하셨다가 이제 지금은 운영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례가 안 된다면 왜 운영을 그만두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그 경기가 좀 회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운영을 했었지만은, 네. 그게 회복이 잘 되지를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물가 상승도 하면서 그로 인해서 매출 하락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네.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이제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결국 뭐 경영난 때문에 문을 닫으신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저희 사실 토론 주제가요. 배달앱이에요. 배달앱에 네네. 대한 여러 이제 이야기들 최근에 또 자영업자들께서 배달앱 수수료와 그 배달비 부담 때문에 장사를 하지 못할 지경이다. 뭐 이런 볼멘 소리들 내고 계셔서요. 실제 이제 네네. 배달앱을 통해서도 많이 주문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배달 뭐 앱마다 이제 적용되는 수수료도 다르고요. 네. 그 배달 앱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네. 그 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배달 앱이 이제 배달의 민족인데, 네. 그 배달의 민족이 이제 광고에는 좀 뭐 울트라콜이라든지 뭐 오픈리스트, 배민원 이렇게 수수료가 각각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울트라콜 같은 경우는 깃발이라 그러는데, 네. 자기 가게를 기점으로 해서 반경 뭐 3km까지는 뭐 깃발 하나당 88,000원이에요. 네.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오픈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문 건당 수수료가 한 7.8% 정도 되거든요. 이 깃발 하나의 의미는 뭔가요? 깃발 하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어떤 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이 아니고, 그 저희 매장을 이제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 소비자들이 저희 가게를 보기 위해서는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가게를 기점으로 3.3km까지 소비자한테 광고 노출을 하는데 88,000원이 들어요, 비용이. 광고비군요, 일종의. 예, 예, 예. 음. 그런데 이제 뭐 거리가 3km까지만 저희가 뭐 소비자들한테 노출을 시킨 게 아니고, 네. 최소 뭐 몇 킬로 이상을 가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이제 광고 비용은 좀 많이 드는 편이죠. 네.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광고비 자체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배달앱을 통해서 많이 주문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네. 외면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외면하기는 힘들죠.
아무래도 소비자에게 이제 큰 영향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배달 수수료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무작정 외면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아까 그 깃발 말씀하셨지만 이제 배달앱에 등록된 가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배달앱에서는 이제 홍보를 위한 깃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 이것도 비용 부담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희 매장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광고비를 지불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깃발 수들을 많이 꽂아야 되는데, 네. 제가 아시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깃발을 30개까지 꽂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예, 그만큼 그렇게 깃발을 많이 꽂으면 광고 노출이 자기 매장이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못해요. 비용 부담 때문에. 아까 깃발 하나당 8만 원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30개까지 깃발을 꽂아서 운영하신다면 240만 원이 고정비로 계속해서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또 그거 위에도 뭐 다른 뭐 광고비라던가 뭐 이런 비용들이 조금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네. 뭐 세세한 것까지는 뭐 말씀드리면 더 많고요. 경기도 김포에서 아까 가게 치킨집 운영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꼭 이게 아까 배달의 민족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자체에서 개발한 배달 앱도 있잖아요. 수수료도 저렴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를 이용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했었죠. 저도 네. 했었고요. 경기도에서 만든 이제 공공 배달 앱인데, 이게 중개 수수료가 이제 0에서 한 2%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려고 했었으나, 소비자들이 뭐 어쨌든 사용을 안 하고 안 하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도 그 앱을 사용을 한다고 한들 소비자가 사용을 안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가 안 들어오는데 아무리 수수료가 네네네. 저렴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네. 있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배달 제일 앱과 관련된 네, 말씀하시죠. 네, 예.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경기도에서 이런 좋은 앱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거를 관리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수단이 되게 미흡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소비자도 이용하는 데 좀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좀 하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이 배달 앱과 관련된 문제가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사장님. 네, 뭐 네네네. 그런 만큼 이제 정부가 그동안 뭐 여러 뭐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네. 정부가 이런 거는 좀 해줘야 되겠다. 지금 뭐 자영업자 입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어려움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요즘 코로나 이후로 배달 앱들이 너무 큰 어떤 그런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다른 건 없고, 뭐 소상공인하고 이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공 배달 앱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공 앱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공공 앱이 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럼요. 지금 있는 배달 앱들은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광고료가 너무 비싸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원자재값도 올랐기 때문에 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네. 예. 결국 이거는 이제 민간에다가만 맡겨 놓는다면 지금과 같이 점점 수수료 부담은 세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란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현경원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년까지 경기도 김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셨던 사장님과 또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사무처장님.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현장 이야기 좀 들어보셨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들이 보면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히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현실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네. 저희들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200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배달앱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저희들이 질의도 받고 또 신고도 받고 해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장님 말씀처럼 이 해결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누적돼 왔고 산적돼 왔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의 어떤 그 해결이 그 미진했던 부분은 사실이고 네.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 플랫폼 배달 플랫폼사들의 어떤 그 성장은 공룡처럼 커 있는 상황이고 공룡처럼 서 있는 그 부분에서 이 성장된 그 플랫폼 3사들의 행포는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더 그 강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소상공인들은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지금 기존에 그 만들었다는 공공 플랫폼도 만들어 놨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 홍보, 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도 하고 전문가도 유치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일반 그 민영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에 또 참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만들어만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그 신경도 안 쓰니까 있으나마나한 그런 플랫폼이 돼버리고 있는 현실이죠. 네. 예. 서 교수님, 이게 우리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식의 기술의 진화들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달 앱들이 어떤 하이텍을 이용해서 배달 앱이라는 어떤 시장의 큰 파일을 만들어낸 것이고 여기 이제 많은 주체 시장 참여자들이 참가해서 매출도 일으키고 이익도 보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과실을 누가 다 가져가냐. 결국 지금 이 상황의 불만은 자영업자들은 여기에서 소외되고 뒤로 밀려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뭐 우리 사장님 전화 연결 들으셨을 테니까 경영학 교수로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경영학 그 전공에서는 기업이 상당히 이제 주도가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슈가 금융권에서 이제 포용금융입니다. 상생금융이라고도 하고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 그 동안에 이제 대출 이자빚 갚는 거에 대한 대환 대출 이런 쪽에 많이 초점이 뒀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세미나 개최하면서 비금융적 지원에 대한 자영업 지원이 강화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자생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 지원은 어느 정도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테크핀 회사들이 일종의 이제 기술 진화를 통해서 이제 비용을 절감한다 얘기해서 소비자들을 많이 끌어놓은 다음에 네. 실제적으로 그 비용 전가를 자영업자들이나 암묵적으로 중단기적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요. 일단 소비자들이 그동안에 이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이커머스 시장이 한 227조 원 정도 시장 규모 되거든요. 네, 거기서 네. 어느덧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시장이 한 10% 정도 돼요. 근데 이 시장을 주도하는 빅3, 소위 말해서 빅3의 원칙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확립해 가고 있는 거죠. 배민, 그다음에 이제 요기요, 쿠팡이츠 이게 3사가 사실 나눠 먹기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이런 그 사실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 부담으로 이제 지금 구체화되고 있고요. 네. 잠재적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비용이 자영업 부담이 계속되면은 이제 그 치킨 파시는 분들한테 치킨값을 인상하게끔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 요즘 3% 넘는데 네. 인상 요인 보게 되면 과도한 식재료값 상승하는 거 외에도 이런 배달비라든가 이런 중개 수수료 때문에 상당히 이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기면 바로바로 물가의 식재료 제품의 반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피해오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조속히 빨리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치킨 이야기를 했으니까 화면 보시죠. 치킨 가맹점의 지금 수익 구조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 놓은 건데 가운데 부분 노란색 부분으로 된 부분이 이제 수수료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배달비, 뭐 중개 수수료, 각종 수수료 다 포함돼서 5,600원, 그러니까 6,000원 가까이가 수수료로 나가게 되고요. 실제 수익을 이제 그 자영업자께서 한 마리를 팔았을 때 쥐게 되는 수익은 3,000원 이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2만 원짜리 치킨 하나를 팔았을 때 말이죠. 네네네. 이 교수님, 네. 저 정도의 수수료 구조, 그 다음에 네네.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보기에는 쉽지는 않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의 현상은 이제 고물가가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외식을 안 하고
그다음에 배달도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배달의 총 거래액이 최근 3년간 답보 상태고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 배달 앱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더 이상 떠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 배달비 무료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서 교수님 말씀하신 그 3사 중에 배민이 1위고 그다음에 625가 2위고 쿠팡이츠가 3위였는데요. 쿠팡이츠가 먼저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지난달 26일 날 그 쿠팡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배달비 무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질세라 그 배민도 지금 1일부터 그 배달비 무료 정책을 시행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를 들면 이제 시장에 60% 점유하고 있는 배민 같은 경우에 아까 그 깃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깃발을 많이 사면 살수록 이제 노출이 많이 되는데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요 깃발 사는 걸 더 선호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울트라 콜 말고 이 배달비를 무료로 하는 배민 원 플러스 네. 그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너무 좋아하는데 이 배민 원 플러스라는 게 지금 이제 수수료가 6.8%로 정률제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팔든 많이 팔든 무조건 6.8%는 일단 떼고 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이 저기 배달 팁은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달비가 나오면 그걸 소비자하고 점주가 나눠서 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점주분들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면 6,000원이 배달비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인이 1,000원 내고 소비자에게 5,000원을 또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배달비 비싸면 자꾸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애플리케이션이 그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배달 팁이라는 거 그것도 이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민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2,500원으로 했고 쿠팡이츠는 1,900원으로 그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요 배민 원 플러스로 해가지고 소비자는 떠나지 않지만 정률제로 해가지고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배민 원 플러스가 문제냐? 이 배민 원 플러스가요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키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배민 원이 딱 보인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배달비가 무료여서 이 배민 원을 좋아하고 또 그걸 하는데 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 6.8%로 정률적으로 네. 배달비를 떼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얘기하셨던 이제 정액제와 정률제의 차이. 배민 원 플러스에서는 이제 수수료를 정률제로 한단 말이죠. 예.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10,000원을 팔아도 1,000원이었고 10만 원을 팔아도 1,000원이었던 수수료가 정률제로 가면은 그렇죠. 런닝 개런티처럼 감사합니다, PD님. 네,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부담은 많이 팔수록 커지는 구조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팔수록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게 그 플랫폼 3사에서는 정률제로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게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많이 팔수록 늘어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이 점주들한테 돌아가는 거고 점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가격이 인상할 요인이 있던 거죠. 이런 구조가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버틸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거는 곧바로 소비자에게 그 플랫폼 3사가 그 비용을 전가시키는 구조인 거죠. 그 또 문제는 배달비 수수료 말고 예. 배달비 자체도 이제 전에는 이제 점주가 선택할 수 있게 아까 이제 네. 소비자가 그렇죠. 나눠내는 구조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면 그 선택권도 그렇죠. 지금 그렇죠. 새로운 요금제에서 그 사라졌다는 선택권도 거고. 그러니까 그 점주들의 선택권도 몰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 거죠. 저희들이 그 2000년도에 그 플랫폼 3사들의 그 약관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약관 실태 조사를 해서 약관 실태 신고도 해봤는데 46개 그 하여튼 이런 부분들의 약관이 그 점주들 소상공인한테는 거의 불리한 약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약관들이 지금도 거의 개선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뭐 가격의 비용의 이런 선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부족합니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서 교수님 아까 그 수수료 구조 보시면 한 기업이 예를 들어서 적정한 기업 이익률을 또 남기고 매출도 올려야 되고 하는 이제 이상적인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2만 원짜리를 팔아서 3천 원 미만으로 남기는 이런 구조는 지속 가능한 구조는 아니라고 그럴 것 볼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제 박리담의 서비스가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어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신용카드에서 좀 학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 수수료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물건을 많이 파는 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수수료를 낮게 책정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우대 수수료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수수료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가맹점들하고 계약 체결할 때 이런 매출 3억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수수료 체계가 지금 0.5%예요. 네. 신용카드, 체크카드 0.25%고요. 그다음에 매출 30억까지가 지금 이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기 때문에 신용카드 1.5%, 그다음에 이제 그 체크카드 1.25%까지 적용되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0.8% 정도 신용카드 수수료 가맹점한테 부과해요. 근데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대 수수료를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지금 0.5%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 0.83% 받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배민 원 플러스가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6.8%를 받습니다. 우대 수수료율.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배달비 포함형으로 하게 되면 15%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배달비 절감을 할 때 15%, 배달비까지 포함했을 때 27% 받거든요. 요기요 같은 경우는 지금 12.5% 받습니다. 네. 쿠팡이 9.8%.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계마다 그 들쑥날쑥한 거예요. 근데 중개 수수료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가맹점하고 소비자하고 중개 역할을 해주는 수수료 받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배달료 말고 이제 결제 대행사나 카드사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인 그 플랫폼사가 가져가는 결제 정산 수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3%를 받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카드사들이나 그 네이버 같은 게 받는 아까 1.5% 그다음에 0.84% 얘기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럼 3%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도 우대 수수료라고 그래가지고 매출액 그 3억 미만의 경우는 1.5% 적용시켜 주는데요. 카드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3배를 더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정산 수수료, 외부 수수료라고 하는 3%만 하더라도 훨씬 이 플랫폼사들이 많이 받고 있고요. 이런 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민원 같은 경우에 지금 원래 이제 울트라콜 서비스였다가 이제 바뀐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아까 깃발 비용을 안 받습니다. 배민원 요금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8만 8천 원 되는 그 광고료를 안 받으니까 상당히 비용 절감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개 수수료율이 6.8%에서 27%까지 받으면서 상당히 이게 커졌고 그다음에 배달료도 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구조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런 배민이나 이런 플랫폼 업자들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 상당히 그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하기 시작했고 그거는 이제 3사가 독점하는 그 사업 구조가 되면서 이게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존 요금제와 신규 요금제를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부담액이 네, 553만 원 정도. 그러네요. 네. 2배 이상 예. 커졌네요. 저것만 본다면 자영업자들께서 네, 지금 얼마 전에도 입장을 내셨는데 불만이 없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 출혈 경쟁으로 간다. 왜냐하면 이제 쿠팡이치 아까 말씀 주셨지만 무료 배달을 내걸면서 이제 다른 이제 경쟁사들도 나도 무료 배달 했는데 그 네. 무료 배달의 이면에는 사실 이런 식의 네. 수수료 부담 구조를 자영업자들이 전가하는 구조가 있었다라는 네네. 그렇죠. 거라고 볼 수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쿠팡이치가 그 무료 배달 해가지고 요기요를 제치고 2위로 올랐었어요. 근데 어쨌든 무료 배달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은 좋아하죠. 배달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비자가 플랫폼을 떠나지는 않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수익이 줄어든 만큼은 이제 자영업자 몫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자영업자분들께서 훨씬 더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배달 음식 온라인 거래액이 최근 답보 상태고 약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26조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3년 연속 26조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그 소비자를 더 이상 떠나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이제 그게 자영업자분들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영업자분들이 감당해야 될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어려움을 극복 못하고 폐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니까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배달 앱들을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이제 배달앱 입장에서도 네. 나름의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수수료가 과한 게 아닌 것이 이제 다른 주어지는 혜택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렇게 과한 수수료가 아닌 거고 정률제라는 방식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이미 저기 나오는군요. 네. 이미 예전부터 적용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요금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저희들은 그 저게 그 플랫폼 3사들이 저게 예전부터 있었던 그 정률제인데 왜 지금 와가지고 저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그 난리치고 있느냐 그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전에 그 뭐 1월달에 지금 그 요금을 다 인상을 해 왔던 거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무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게 사실은 그 2000년대 그 이후에 이 플랫폼 3사들의 그 출혈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졌거든요. 이게 이제 막 한 3,300만 지금 현재 그 이용자들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쿠팡이 치고 올라가면서 원래는 이제 배민이 그 점유를 한 60% 정도 하고 그 쿠팡이 한 17%, 요기요가 한 16% 이렇게 되면서 그 플랫폼 3사들의 같은 그 출혈 경쟁이 심화되다 보면서 네. 그 3사들의 어떤 그 출혈 경쟁에 따른 그 모든 그 문제가 그 이제 민낯으로 드러나고 민낯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그 요금제에 대해서 그 올리지 않았다. 정률제다. 정률제가 그 기존부터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있는 정률제는 게 아니에요. 인상을 계속 해왔거든요. 이게 2022년도에서도 그랬고 2000년도에도 그랬고 그래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그 점주들이 남는 게 없다. 그리고 남는 거는 플랫폼 3사에서 다 가져간다. 이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뭐 언론이라든가 소비자라든가 점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악소리 나게 외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 자기네끼리 출혈 경쟁을 하고 또 자기네끼리 2위, 3위 쟁탈전을 하면서 그게 전에서부터 있었다. 정률제는 있었다. 근데 왜 지금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는 거는 저희들은 그거는 핑계 불가다고 보거든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 얼마 전에 이제 5대 치킨 브랜드 점주 대표가 모여서 발표한 입장을 보면 지금 이런 식의 수수료 구조면은 결국 서 교수님 치킨값 4만 원 간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2만 원 됐는데 2배로 오른다는 예. 얘기잖아요. 사실 아까 제가 드린 내용과 비슷한데 실제 우리나라 그 물가 상승률이 높은 이유가 전 개인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최근에 라면값 급등했을 때 정부가 그 대형 라면 업체들한테 좀 가격 좀 다운시켜 달라고 얘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든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기업체들이기 때문에 뭐 인건비를 어느 정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을 자동화해서 사실은 비용 절감이 되는데 자영업자들 같은 분들은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소비자 가격 이전이 급등 바로바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배달료 부담이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가 계속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실제적으로 올해 외식 물가 3월 물가 보게 되면 2년 대비 뭐 각종 뭐 짜장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김밥, 뭐 우동 이런 많이 드시는 것들이 한 2자릿수까지 올랐어요. 네. 2년 전에 비해서 2년 전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1년 전에 비해서 2자리 올랐고 2년 전에 비해서는 이제 1자리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1년 사이에 상당히 물가 많이 급등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우리 코로나 때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이제 배달을 많이 이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우대 수수료 이렇게까지 높지 않았어요. 사실 배달료 부담하는 것도 점주하고 이런 소비자가 일정 부분 분담하는 역할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편하고 많이 가격이 이용 싸니까 점주들도 좋아했었는데 최근 1년 사이에 이게 비대면에서 엔데믹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익숙해지면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 앱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우대 수수료를 올리고요. 아까 정산 수수료 외부에 결제한다는 건 거의 고정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걸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우대 수수료를 올린다는 거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뭐 과도하게 이제 부과를 해도 어떻게 보면은 소상공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을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카드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나라 3자 구조가 되는 게 이제 카드사가 가맹점하고 신용카드 회원 양자 고객을 갖고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고객들한테는 상당히 우대를 많이 해주는데 가맹점들한테는 상당히 그 가맹점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인상 요인이 생기니까 이제 가맹점주들이 이제 정부에다가 이제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맹점 수수료를 많이 다운시키게 됐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앱 이제 쿠팡이츠나 이런 배민들이 금융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하게 금융감독당국에서 규제받을 근거법?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딱 그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가 이제 플랫폼법을 네, 네.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네, 네. 작년에 플랫폼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입법 과정과 골자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했다가 네. 많은 반발에 부딪혀서 뒤로 네. 훅 물러섰는데 네, 네. 지금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에서 플랫폼법이 다시 논의될 지금 조짐입니다. 교수님. 네. 그 사실은 이제 지금 그 쿠팡이츠하고 그다음에 배민하고 6.25가 거의 7~80%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고기를 통하지 않으면 배달을 시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장을 지금 과점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그 저기 앵커님께서 너무 플랫폼만 가지고 뭐라고 해서 좀 걱정된다. 뭐 그렇게 걱정은 하지 걱정은 안 않았습니다. 하시고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다 같이 물가도 고물가에 다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1위 업체인 배민의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4,241억이 영업이익이었는데 무려 65% 증가했어요. 그래서 6,998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힘든 상황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고 잘하셔서 이렇게 영업수익이 65%나 증가하신 것 같지만 또 이게 조금 상생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 영업이익이 뭐 한 2020년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하나는 요 저기 배민 울트라콜하고 배민 원 서비스 그 중에서 소비자가 딱 앱을 켜면 배민 원을 그냥 선택하게끔 노출이 되는데 자영업자들은 배민 원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소비자가 양쪽 두 상품을 선택하는 게 그냥 편안하게 되게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 한쪽으로 모는 게 자영업자들은 힘들어하신다라고 하면 그것도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그동안 너무나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법으로 이제 중개 수수료를 이렇게 규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앵커께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네. 이 중개 수수료 같은 것도 이 올리는 게 적절하냐 이런 것들도 조금 뭐 좀 규제를 하고 네. 그래야 같이 상생하고 오히려 자영업자가 폐업하지 않고 떠나지 않아야 그게 플랫폼에도 좋은 거니까 예. 오히려 이제 모두 윈윈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처장님, 예, 예.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촉진법, 예. 네, 입니다. 예. 이게 지금 다시 추진이 되면 예, 예.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금 다수당을 계속 유지를 예. 하기 때문에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안보다 더 강력한 플랫폼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어서요. 여기에 예.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말씀하기 전에 그 온라인 그 플랫폼사들의 어떤 그 독과점 행위에 대해서는 그 기존의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6조에 보면은 그 독과점 사업자 이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가지고 이 제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네. 사실은 이번에 그 배달 플랫폼 3사들에 대한 이 부분도 그 이 조항을 가지고 제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지금 왜냐하면 이 3사가 점유하고 있는 게 한 80%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재는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들에 의해서 그 상품의 가격을 뭐 유지 결정, 뭐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일방적으로. 이 조항을 가지고도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느슨해요. 포괄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이제 플랫폼 관련해서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선을 그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플랫폼 경쟁 촉진법의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상황인데 기존의 그 공정위에서 만들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분야에서의 저항이 너무 심해서 이거를 약간 지금 뭐 보류 중이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거를 뭐 접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더 강력하게 더 세게해서 온라인 뭐 플랫폼법으로 다 해서 이거를 좀 추진 중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월지로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거를 지금 만들고 있고 아마 이게 1호 법안으로 그 민주당 쪽에서 아마 이게 되면은 이게 그 기존의 현 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이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존의 그 독일이라든가 일본에서도 지금 하반기에 제정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조금 이런 법률안이 그 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법률에 대해서 그냥 놔둔다라고 하면 다국적 플랫폼사들에 대한 어떤 그 형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부와 관련한 어떤 그 법안은 그 제정이 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고 이게 제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그 플랫폼 독점 플랫폼사들에 의한 그 형포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재할 그 법안이 없거든요. 네. 강력한.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지정 문제라든지 부당 행위와 관련된 이제 4대 금지 행위 여기에 대한 부분도 너무 과하다라는 게 있었고 일단 예. 사전 지정이 되는 순간 사실 지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이제 꼼수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예. 논란도 있었고 반박도 있었고 그렇죠. 사전 지정제는 이제 그게 사전 지정을 당하지 않으려고 기존에 이제 언론에 이제 흘렸죠. 그게 네. 이제 몇 개사가. 근데 아마 사전 지정제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그 공정이나 그 민주당 쪽에서도 아마 상당히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해외의 어떤 자료라든가 그간의 매출이라든가 지금까지의 그 플랫폼사들이 해온 행태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사정을 감안을 하고 또 소비자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감안할 테고 네. 그래서 그 지금 다른 그 일부에서는 그 공정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전 지정 그 플랫폼사들보다 그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는 게 지금 그 외부에서는 생각인데 그거보다는 아마 조금 좁혀질 가능성이 저희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민주당 쪽에서 내는 온풀법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부분이 더 넓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 교수님은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플랫폼 그 민주당의 이제 김남근 당선인이 이제 그 5개 안팎의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서 이제 규제해야 된다 얘기죠. 규제도 이제 뭐 이제 사전 끼어 팔기라든가 그다음에 자사 우대 이런 거 규제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얘기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린 게요. 일단은 이 5개 안팎의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을 하게 되면 네. 이제 기업 그 자체로 규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수요는 사실 이제 편의성 제고하고 기술 아까 말씀하신 테크핀들의 기술 발전하면서 빅테크로 도약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스위칭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갈아타기 좋은 서비스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뭐 10대 재벌 지정하듯이 독과점 기업체 기업 규제하듯이 네. 지정하는 제도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우대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대 수수료를 소위 말해서 가장 낮은데 뭐 6.8%부터 해가지고 27%까지 받고 이렇게 중구난방인데 이 가맹점들이 영세한 그 매출이 적은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를 상한선제를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강력한 거 아닌가요? 예, 그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외부 정산 수수료 같은 경우 3%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거긴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사가 가지고 하는 우대 수수료를 지금 뭐 27%까지 배민원 그런 그 배달비 통합형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져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27%는 건 너무 과도한 그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그 우대 수수료를 상한선제를 두는 게 있고 두 번째 그 예를 들어서 카드사들 같은 경우 적격비역 산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원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3년에 한 번씩 원가 공개하거든요. 플랫폼사 같은 경우도
원가 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거법이 지금 있어요? 카드사 규제하는 거. 예,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이 예. 배달앱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비슷한 어떤 제한을 가하려면은 근거법 법이 있어야 마련이 됩니다. 있어야 되겠네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이제 카드사들 같은 경우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금융사들이 하는 유사한 그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포함시켜라. 이런 네. 빅테크 플랫폼도 그 얘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공정위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거대 플랫폼 규제 방지법 만들 때 이 실질적으로 그런 그 법안의 내용을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금융사들이 왜 규제를 하게 되냐면 금융 소비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불공정 거래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익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를 규제하는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빅테크사들도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그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공익의 침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정에서 규제할 명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수수료 상한을 둬야 된다. 뭐 이건 사실 이제 새로운 의견을 주신 거니까 또 이걸 가지고 여러 논의를 앞으로 또 해볼 수가 있겠네요. 최근에 저희가 배달앱 이야기만 했지만 배달앱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또 주목을 받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많이들 쓰시죠, 쿠팡. 네, 와우 멤버십의 월 사용료입니다. 꽤 많이 올렸어요. 이은희 교수님 4,990원에서 네. 7,890원으로 네. 올렸어요. 네. 50% 넘게 올렸어요. 그렇죠. 네. 네네. 자신감이 있나 봐요. 네네네.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쿠팡 그 와우 회원이 1,400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1,400만 명의 이 구매 패턴 같은 걸 다 분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분석 결과 요 정도 올려도 이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요 최근에 알리나 테무 같은 그 중국발 그 플랫폼의 공습이 굉장히 이제 격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풀필먼트 투자라든가 또 회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제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쿠팡의 입장에서는 쿠팡이츠 최근에 이제 배달비 무료를 막 그 발표를 했잖아요. 네. 또 이제 쿠팡 플레이도 또 같이 이 와우 회비 안에서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제 많이 올리긴 올렸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그 쿠팡이 와우 회비를 올렸는데 소비자들은 넷플릭스를 해지할까 고민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쿠팡이 올라간 그 요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네. 넷플릭스를 해지할까? 해지한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뭐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이제 관람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와우 회원이 되면 이게 이제 7,890원으로 올리기는 올랐지만 그 안에서 뭐 배달비 무료 혜택이라든가 네. 또 쿠팡 플레이라든가 뭐 로켓 배송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를 해지할까 그걸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인상을 하니까 최근에 경쟁사들도 나서고 있거든요. 신세계라든지 마켓컬리, 구독료 3개월 면제 이런 혜택을 내걸어서 쿠팡이 요금을 인상했었을 때 이탈할 수 있는 고객을 잡겠다. 뭐 이것도 아주 그냥 플랫폼 안에서 플랫폼이 생태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건전한 경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쿠팡의 이제 58% 인상이 사실은 그 쿠팡의 그 서비스라는 게 그 문어발식 서비스거든요. 다양한 서비스거든요. 네. 일단은 고객들한테 처음에는 무료, 저가 이런 공세를 해서 고객들을 이탈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왜냐하면 그 쿠팡의 그 다양한 서비스 속에서 사람들을 소비자들을 묶어놓고 그렇게 묶어놓으면은 가격을 일단은 인상을 해도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게 그 플랫폼 업자들의 기본적인 행태이거든요. 또 기본적인 어떤 사업 영업 방식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쿠팡에서는 가격을 그 정도로 올려도 쿠팡의 다양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영업 전략에 따라서 올린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나머지 그 신세계 쪽에서 하고 있는 이쪽으로다가 이탈할 가능성은 왜냐하면 58%라는 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소비자들한테는. 그리고 그 쿠팡 내에서의 그 다양한 서비스라는 그런 부분들을
그 쿠팡이 너무 과도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네. 일반 소비자들의 그 문의 전화라든가 항의 전화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58%는 너무 심한 거다. 한 반 정도 이 정도 인상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왜냐하면 알리 테무의 어떤 경쟁을 위해서 어느 정도 뭐 그거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심한 거다. 이 소비자들을 갖다가 이거 봉으로 알고 무시하는 거 처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탈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이 이탈할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전한 어떤 그 시장 내에서 이것도 조금은 바라볼 수가 있다. 뭐 그렇게도 보여질 수가 있죠. 결국 판단은 서 교수님 소비자들이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하실 텐데 정말로 이렇게 58% 이렇게 많이 올린 쿠팡은 계속 이용할 것이냐, 이 틈을 노리고 들어온 경쟁사들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그 생태계 안에서 다시 반복하지만 건전한 경쟁, 결국 이게 소비자들의 편익이 확대되는 쪽으로 간다면 참 좋은 그림인 것 같은데 비용만 올라간다면 좋지 않은 그림일 것 같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일단은 궁금합니다. 내부적으로 쿠팡에서 그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논의를 했던 것 같고요. 뭐 철저한 계산하에 했던 것 올렸겠죠. 같은데 첫 번째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쿠팡이 사업 다각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동안에는 로켓 서비스 주부들이 선호하는 새벽 배송 거기에 상당히 초점이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와우 회원들한테 그 무제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다 보니까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쿠팡이 올해 그 매출액이 30조 원이 넘었고 20% 전년 대비 증가했고 14년 만에 영업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만큼 뭔가 이제 그 배달 서비스에 대한 기여분이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 이제 OTT 서비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다각화에 대해서 고객이 플랫폼이 어느 정도 락인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오히려 쿠팡에 이렇게 락인된 소비자들이 오히려 그 가격이 올린다 하더라도 유사한 서비스에 옮겨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번 익숙한 서비스에 소비자들이 상당히 그 벗어나기 스위칭 코스트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 초점을 둔 것 같고요. 다만 국내 그런 그 경쟁사 같은 경우는 쿠팡에 대적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직구업체들 내 경쟁에 따라서 조금 소비자들의 이동은 변동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 쿠팡 이용하시죠? 저도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인데 저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겁니다. 좀 많이 올렸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자, 지금 쿠팡의 이런 그 와우 멤버십 회원 요금을 올린 데 대해서 그 이면에는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을 많이 침투해서 들어온 알리,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과의 경쟁을 위한 사전 준비다,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알리, 테무의 공습이 심상치 않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뤄봤잖아요. 네네네네. 최근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알리가 그 사용자 수에서 2위로 올라섰고, 네. 그다음에 테무는 지금 1년이 안 됐는데도 지금 4위로 올라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그 사용자 수에서 알리하고 쿠팡이 좀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알리는 저가격 저품질 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쿠팡은 제가 보기에는 알리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약간의 고품질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포지셔닝 상으로 그 알리에 대해서 그 쿠팡이 뭐 경쟁력이 아직은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그 최근에 이제 고물가로 소비자들이 너무나 그 초저가 상품들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네. 이 알리의 공습에 있어서 이 쿠팡이 적절히 장을 막아낼 것인가, 그게 이제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알리, 테무의 공습과 관련해서 네. 여러 논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과연 누구를 위한 경쟁이 될 거냐. 결국 이제 알리, 테무도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누군가 입점 업체들이 거기 가서 이제 제품을 납품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수수료가 없거든요. 예. 알리, 테무 수수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정말 초저가가 가능한 게 그런 구조인데 이게 과연 계속 이렇게 되겠냐. 나중에는 더 비싼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한켠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알리 테무의 그 본사를 보면은 상당히 그 해외에서의 유명한 그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뭐 그 이커머스 업체가 이제 한국에 이제 이거를 그 서버를 뭐 미국에 두고 홍콩에 두고 하는 업체이지만은 그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한국에 뭐 무료를 할 가능성은 없고 다른 그 업체들과 비슷하게 처음에는 무료, 그다음에
저가, 그 다음에는 이제 잡아놓고 그 저가의 상품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전형적인 수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리테무가 지금은 뭐 무료 배송에 저가 상품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 부분들이 계속될 거라고는 보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 알리테무의 지금 상품이 상당히 그 위험하고 좀 저가이지만은 저가라서 어느 정도는 뭐 예상은 하고 있지만은 그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 결제하는 과정, 반품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 상품에 대하여 보상하는 과정, 문제에 대해서 이런 과정들이 기존에 우리가 상품을 구입을 해서 하던 절차와는 전혀 네. 다르거든요. 네. 그걸 생각하면은 뭐 전혀 안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계속적으로 갈 것이냐,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 지금 한 1,700만 정도 되거든요. 알리테무의 이용자들이 되는데 네. 예, 계속적으로 늘어가 있는데 또 두 번째는 알리테무에서 구입한 제품들의 어떤 그 위험성, 또 그 위험성도 그 어떤 그 신체적인 위험성도 있고 또 우리가 외부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떤 그런 위험성도 지금 도출되고 있고 뭐 어떤 뭐 발암물질 이런 부분들은 뭐 기존에 벌써 예상이 됐던 거고 지금 관세청하고 서울시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달 그 검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또 뭐 정부에서도 뭐 산자부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건 벌써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200만, 300만 됐을 때 이거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도 이걸 해야 된다. 관세청에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관세청으로 들어오는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다 알리테무에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짜 상품부터 시작해서. 근데 벌써 문제는 생긴 거고 그리고 그 중금속 제품 이런 부분들은 체내에 들어가서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곧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납이라든가 이런 그 유가크롬 이런 부분들은 이거 폐기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목에 차고 목걸이, 반지, 뭐 옷 이런 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중국 플랫폼과 관련된 이제 최근 불거졌던 여러 가지 논란들을 한꺼번에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상황 보면 예. 알리나 테무가 서 교수님 지금 입점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어요. 이게 되게 달콤한 유혹이라고요. 예. 소비자들한테도 초저가 수준이 아니라 초초저가 수준으로 정말로 이게 맞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싼 가격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점유율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1위 쿠팡을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너무나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그 알리바바의 그 알리 그 서비스보다 사실 그 판더더가 모기업이 서비스 지금 핀더더. 제공의 테무죠. 네네. 정확히 핀더더. 핀더더입니다. 예, 핀더더. 핀더더. 네. 그 서비스 이제 폐무 서비스 상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이 가는데 이 서비스가 중국 내에서도요. 지금 이커머스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텐센트 기업이라든지 바이두 제치고 이제 인터넷 기업 5위로 이제 부각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경영 전략이 뭐냐고 보면 이제 광고를 많이 해서 초반기에 이제 적자를 보는 기업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재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물류 창고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생산자하고 소비자도 직접 연결하게끔 하고 네. 저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들을 공략하거든요. 가격이 싸다 보니까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이 돼서 이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선호를 하게 되고요. 초창기에 이제 광고를 많이 하면서 소비자 혜택을 많이 부과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추진하는 이런 락인 전략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테무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급속도로게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알리 그다음에 테무가 월간 이용자 수가 한 1,700만 명. 이 정도가 되면은 조만간에 상당히 이제 속도가 빨라져서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 한 과반 이상이 사실 테무 서비스나 알리 서비스 이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나오겠죠. 근데 우리나라 부작용이라고 보는 거 다양한 원인 중에서 내용 중에서 실제로 이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피해 볼 수 있고, 네. 근데 국내 업체들, 이커머스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경쟁에서 밀려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외국계 기업에 우리나라 그 이커머스 시장을 다 내주는 게 맞느냐, 정부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 지금 알리나 테무에서 많이 팔리는 그 종류 제품의 종류를 보면 의류,
뭐 생활용품. 액세서리,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자동차 그러면 이제 용품. 사실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네, 분들은 거의 다 중소업체라고 그렇죠. 봐요. 영세업체라고 네네. 봐야 되겠죠. 네네네. 살짝 지금 가격대 지금 나오는데 네네네. 몇백 원 하는 저런 제품 네, 다 1,000원. 지금 아니에요. 규모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저게 이제 제품 가격 보면 뭐 500원, 네. 몇천 원 이 정도에 다 살 수 있는 제품으로 네네. 지금 소비자들한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어렵죠. 네, 도산할 것 같아요. 네네네. 얼마 못 버티고 실제로도 지금 많이 문을 닫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네네. 하고요. 아니 너무 저렴해가지고 혹시나 하고 구매를 했는데 네.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그냥 쓰고 있다 이런 소비자도 많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이 뭐 세계의 공장으로 거기에 정말 많은 제조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저렴한 비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상품들이 이제 국내 소비자가 보기에 이 품질이 다소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지만 상당히 기대보다 좋은 그런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이제 알리나 또 테무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질 것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 중소업체라든가 또 이커머스가 굉장히 이제 타격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서 교수님, 소비자들의 심리 중에 하나가 알리테무에 대한 사용하는 소비자의 심리 중에 하나가 이게 좋은 제품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반품을 하거나 이런 걸 그런 이제 AS를 못 받을 걸 알면서도 나는 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초저가라는 그 메리트가 소비자들한테 가장 먹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맞습니다. 가성비죠. 그러니까 원래 저가 상품의 가장 메리트가 이제 물건 적당한 정도 사용하고 폐기하고 또 새로운 제품 사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중국의 제품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고 최근 들어 이제 물가 수준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비싼 제품보다는 이제 낮은 싼 제품들 사용하는 게 소비자들의 심리거든요. 네. 그런 어떤 소비자 심리도 잘 공략하는 게 지금 테무의 어떤 그 성공 비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무섭게 치고 들어오니까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정부의 종합대책도 나왔어요. 여기에는 법정 대리인을 지정한다라든지 또 소비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알리 측에 자율협약을 체결하자는 제안도 했는데 자율협약만 놓고 본다면 네, 체결 안 하고 있어요. 예. 금감무소식이에요. 그게 그 지금 알리는 국내에 그 법인을 그 만들었어요. 유한책임회사라고 그 네. 자본금 1억 원으로 만들었고 그 테무는 알리는 그 40억 원으로 해서 유한회사를 만들어놨는데 그 이 회사들은 사실은 뭐 국내 어떤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고 어떤 그 형식적인 회사만 만들어놓은 거이기 때문에 그 소보원에서 어떤 그 알리테무의 그 소비자 보호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어떤 책임성에 대한 있던 이런 부분들을 알리 본사가 뭐 미국에 있고 홍콩에 있고 뭐 중국 쪽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랑 어떤 그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리인을 지정하고 대리인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좀 해라 이러라고 자율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라. 근데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알리테무가 우리나라만 뭐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다 팔고 있는데 그런 권한을 준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알리테무의 그 약관을 보면은 네. 그 약관이 미국식 약관이에요. 그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미국에서 어떤 소송 분쟁을 해결해야 되고 소규모 보상 부분은 싱가포르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약관 실태 조사를 알리테무에 대해서 이제 2번을 해가지고 언론 배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알리 약관, 테무 약관을 보면은 모든 문제가 분쟁이 생기고 하면 이거는 소비자한테 다 전가하는 거예요. 알리 테무는 다 빠져나오고. 그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또 뭐가 문제냐면 저가의 상품과 내 개인 정보와 이거는 내가 뭐 저희들은 교환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개인 정보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제3자로부터 얻은 정보하고 그 자동으로 얻은 정보예요. 이 정보에서 그 정보 얻은 정보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니까 위치 서비스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그 용도, 내가 머문 시간, 또 내가 그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서부터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용어를 영혼을 탈탈 털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을 사려고 하는 순간 내가 이동한 것까지도 그 개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 이런 부분들을 벌써 이제 공정이라든가 소비자 보호원에서 벌써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TF 팀도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우고 마련을 하려고 저가의 상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지금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의 이제 어떤 그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이게 더 커지기 이전에 네. 그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대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네. 아까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네네.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에 네.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렇죠. 구조일 것 같아요. 뭔가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뭐 저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소비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어린이용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 안전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가품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소비자 피해로 연결이 되는데 그거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만약에 자율 협약을 그쪽에서 그 알리나 테무에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동의 의결제라든가 이런 거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좀 개정을 해서 이분들이 좀 강력하게 조금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 교수님께도 네. 짧게 의견 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은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품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표 등록법도 개정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그 짝퉁이라고 보통 하는 그런 가품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소비적 혼란 야기할 것 같고 기존에 성실하게 이제 어떤 우리나라에서 신제품 만들어서 팔고 있는 중소업체들에 상당히 피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그 최근에 보면 AI 동원해 가지고 일단 그 관세청에서 그런 가품들을 적발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시행이 돼서 중국산 그런 그 가품들로부터 소비자나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 좀 보호하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의 큰 이익은 누군가의 또 손해로 가기도 하고요. 결국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